저는 당신의 작품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TK그룹 정기 주주총회 현장이었어요.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 앞에서 강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20해 동안 강태식 회장의 후계자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뒤집으려 하고 있었어요. 무대 뒤 스크린에는 20년 전 불타는 차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청중석 한편에서 한 젊은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홀 입구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재미있게 즐겨주시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TK그룹 본사 45층 전략기획실. 아침 8시 정각, 지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15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검은 정장은 한치의 구김도 없었고 낮게 묶은 머리는 단정함 그 자체였죠. 지은은 차가운 눈빛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500억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서. 이 결정으로 300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서명란에 사인을 했죠.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그녀의 등 뒤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얼음마녀,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 하지만 지은에게 그런 말들은 그저 바람소리에 불과했어요. 엘리베이터 안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장님, 오늘도 수면제 처방을 받으시겠습니까? 지은은 대답 대신 고개만 짧게 끄덕였습니다. 벌써 6개월째였죠. 악몽 없이 잠들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까요? 밤 10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지은의 집은 명품 가구와 비싼 그림들로 가득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와인잔을 기울이는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유령 같았어요. 창밖의 화려한 도시 불빛들이 아무리 반짝여도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이 목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펜던트, 반으로 쪼개진 모양의 여기저기 긁힌 자국들. 강태식 회장이 어린 시절 준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왜 이런 낡은 물건을 줬는지, 왜 자신이 이것만은 버리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또 그 노래가 들렸어요. 귓가에 맴도는 자장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하지만 가슴을 아프게 조이는 멜로디. 자장자장 우리 아기. 지은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환청인가? 아니면 기억의 파편인가? 새벽 3시 또다시 찾아온 악몽.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타는 냄새, 비명소리,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애절한 목소리. 언니, 언니야.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지은은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침대 옆 물컵을 들여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대체 뭐야 이게? 떨리는 손으로 수면제를 꺼내 삼켰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들기는 두려웠어요. 또 그 꿈을 꿀까봐. 다음 날 저녁 최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최근 성과가 훌륭하더군. 강태식 회장의 목소리는 칭찬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잘 다듬어진 도구를 감상하듯 훑어보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은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부녀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요즘 수면제를 복용한다고 들었다. 강태식의 말에 지은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과거의 잔상에 얽매이는 건 약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너는 내 딸 강지은이다. 과거는 잊고 현재와 미래만 보고 살아라. 그의 말투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고 경고였죠.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최민혁 부회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실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강태식 사이의 미세한 균열을 감지한 것일까요? 그날 밤 지은은 또다시 펜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낡은 펜던트를 들어 올렸어요. 불빛에 비친 펜던트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그 모양이 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나는 누구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지은, TK그룹 최연소 전략기획실장, 강태식 회장의 딸.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신의 전부일까요? 펜던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바닥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마저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은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언니, 또다시 환청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하게. 지은은 귀를 막았지만 그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제발, 그만.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펜던트가 바닥에 떨어져 딸그락 소리를 냈죠.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 혼자 남겨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의 전화였어요. 실장님, 내일 아침 8시 이사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떨림을 숨길 수는 없었죠. 비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펜던트를 주워들었습니다. 쪼개진 단면이 들쭉날쭉했어요. 마치 억지로 부러뜨린 것처럼. 이것의 나머지 반쪽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수면제 병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삼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죠. 약에 의존해야만 잠들 수 있는 삶. 이것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삶일까요? 강지은, 자신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름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또다시 어른 마녀가 되어 회의실로 들어가야 했죠. 완벽한 미소, 완벽한 판단, 완벽한 강지은으로.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그것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간절히 바라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펜던트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았죠.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것만은 진짜라는 느낌. 비록 그 진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하지만 지은에게는 그저 똑같은 악몽의 연속일 뿐이었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그저 어둠 속에 가만히 있고 싶었어요. 그때 또다시 그 자장가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포기하고 귀를 기울였죠. 슬프고도 따뜻한 멜로디. 누군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불러준 노래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는지도 모른 채 T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이른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VIP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지은은 새벽 5시부터 현장에 도착해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흠잡을 데 없는 메이크업, 그리고 맞춤 제작한 네이비 슈트 차림의 그녀는 마치 전쟁터를 누비는 장군 같았어요. 행사 진행 타임라인을 확인하고 케이터링 업체의 음식 배치를 점검하고 무대 조명의 각도까지 세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화환은 저쪽 벽면으로 옮기세요. 너무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음향 체크 다시 해주시고요. 회장님 동선에 방해되는 건 전부 치워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그녀의 지시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농담을 건네거나 가벼운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강지은 실장 앞에서는 완벽한 업무 수행만이 유일한 대화 방식이라는 것을요.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마지막 점검 차례인 꽃 장식을 확인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무대 양옆과 입구, 복도 곳곳에 배치될 화려한 꽃 장식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지은은 무표정하게 꽃들을 훑어봤습니다. 색감도 좋고 배치도 괜찮았어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한 여자가 마지막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하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다은이었습니다. 다은은 오늘을 위해 3개월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TK그룹 행사에 꽃을 납품하는 업체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 신뢰를 쌓았고 마침내 오늘 직접 현장에 투입될 기회를 얻어낸 거였어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5해 동안 그녀는 언니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사립 탐정을 고용하기도 했고 온갖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년 전 강태식 회장과 관련된 20년 전 사건 기록들을 찾아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살아있다면 분명 이곳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요.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꽃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임원들, 스태프들, 경호원들. 그 사이 어딘가에 언니가 있을까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어릴 적 엄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할 때면 늘 그렇게 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숨결처럼요.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 잘도 자네. 멜로디가 조용히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 복도를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어요. 귓가에 어떤 소리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아주 낯익은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는 젊은 여자가 보였어요. 그 여자가 뭔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멜로디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자장자장.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바로 그 노래. 악몽 속에서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던 바로 그 멜로디였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실장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비서가 놀라 물었지만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감정은 대체 뭘까요? 지은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샘플 글라스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어요. 짱그랑. 날카로운 유리 파편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대리석 바닥에 퍼져나가며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실장님, 다은이 반사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지은을 재빨리 부축했어요.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언니의 몸을 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진 않으셨어요? 다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을 가까이서 본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거든요. 눈매, 코, 입술의 곡선. 분명했습니다. 바로 옆집 언니 수없이 사진으로 보고 또 봤던 그 얼굴이었어요.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날카로워졌지만 분명 언니였습니다. 지은은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다은을 봤습니다. 낯선 여자였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이 여자의 눈빛이, 목소리가, 심지어 손의 온도까지도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건요? 저는 괜찮습니다. 지은이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그녀는 다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순간 시선이 다은의 목으로 향했어요. 목에 걸린 펜던트. 지은의 숨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세라믹 펜던트. 자신이 매일 목에 걸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형태, 똑같은 재질, 똑같은 크랙 패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펜던트가 잃어버린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드레스 안쪽에 숨겨놨던 펜던트가 옷깃 밖으로 살짝 드러나 있었어요. 다은의 시선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어요. 다은은 그 순간 모든 걸 알았습니다. 언니였어요. 살아있었어요. 바로 눈앞에 강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냉혹한 재벌가 후계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스무엘을 찾아 헤맨 언니가 바로 여기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밝혀선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주변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아니, 괜찮습니다. 지은이 다은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만은 차갑게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치워주세요. 이 정도로 행사를 그르칠 순 없습니다. 비서와 경호원들이 재빨리 깨진 유리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물러서며 지은을 바라봤어요. 언니는 이미 다시 차갑고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봤어요. 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무의식적으로 움켜쥐고 있다는 거리요. 지은은 몸을 돌렸습니다. 걸어가야 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같은 펜던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복도를 걸으며 지은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공중에서 엉켰습니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제했어요. 강태식 회장의 축사, VIP 환영 리셉션, 만찬까지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머릿속은 엉망이었어요. 행사 내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꽃 장식이 있는 쪽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다은이 사라진 그곳을요. 그 여자의 눈빛이, 목소리가, 손의 온도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장가 멜로디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은은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목에서 펜던트를 풀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반쪽짜리 펜던트.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던 이 물건이 오늘 처음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젊은 여자는 왜 똑같은 펜던트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은은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그녀가 잊어버린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심장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지은은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또다시 악몽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흐릿했던 영상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거든요. 불길, 비명,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았던 감촉. 작은 손, 따뜻했던 손. 지은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새벽 6시 지은은 개인 비서 박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행사장에 있던 플로리스트들 명단 확보해 주세요. 특히 25 전후, 단발머리, 키 160cm 정도 되는 여성이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오늘 오전 중으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은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일까요? 오전 10시 박수진이 서류 봉투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다은이라는 분이세요. 20대 후반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다은의 증명사진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지은의 심장이 또다시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학력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 대학은 미진학. 부모님은? 박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요? 계속하세요. 부모님은 2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일가족 넷이 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했다고 해요. 세 사람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당시 9살이던 이다은 씨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일가족 사망, 9살 생존자.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자신의 나이도 지금 32이었습니다. 20년 전이면 12살. 아니, 잠깐. 지은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어요. 자신의 정확한 어린 시절 기억이 없었거든요. 강태식이 자신을 입양한 건 12살 때였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모두 희미하고 단편적이었어요. 실장님? 박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왔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나가보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박수진이 조심스럽게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지은은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사고 기록, 신문 기사 스크랩, 보험 처리 내역. 모든 게 거기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지은은 차를 몰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국도로 향했습니다. 서류에 적혀 있던 사고 현장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드레일이 보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지은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가드레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영상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빗소리, 타이어 끼익거리는 소리, 비명, 그리고 자신을 끌어안고 있던 따뜻한 품. 지수야, 괜찮아. 언니가 지켜줄게. 누군가가 자신의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 지수? 그게 누구죠? 왜 그 이름이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지은은 가드레일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공포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1시간을 그렇게 있었을까요? 지은은 겨우 일어나 차로 돌아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어요. 눈가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울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지은은 최 부회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TK그룹 본사 최상층 부회장 집무실이었어요. 최민혁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함께 지은 실장.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자네 요즘 행동이 심상치 않다고 하시더군. 행사 당일에도 그랬고 어젯밤엔 밤늦게 경기도까지 다녀왔다면서. 지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감시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적인 일? 강 회장님 딸이 하는 일 중에 사적인 게 어디 있나? 최민혁이 천천히 돌아서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계산적인 빛이 어려 있었어요. 이다은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했다지? 20년 전 교통사고 기록까지 열람하고. 지은은 침묵했습니다. 변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최민혁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표지엔 이진석 일가 사고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20년 전 그 사고 말일세. 너무 깔끔하게 처리됐어. 목격자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트럭 기사는 사고 닷새 후에 자살했지. 보험금은 최소한으로 처리됐고.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궁금하지 않나? 자네 아버지 강 회장님이 왜 유독 과거사에 예민한지, 왜 자네가 그 사고에 관심을 갖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지. 최민혁이 서류철을 지은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진석 사장, 당시 TK그룹 부사장이었지. 강 회장님과는 대학 동기이자 동업자였어.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렸다네. 이진석은 정도를 걸자고 했고 강 회장님은
뭐, 자네도 알다시피 실용적인 분이시니까. 그만하십시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 닷새 후 강 회장님은 TK그룹의 100% 지분을 확보했어.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 후 자네를 딸로 입양했지. 묘하지 않나? 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네. 자네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최민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 회장님은 자네를 딸이 아니라 도구로 보고 계시네.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감정 없는 기계처럼. 하지만 자네는 달라. 최근에 흔들리고 있어. 그게 보이더군.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혹시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게.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가 도울 수 있어. 지은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간신히 화장실까지 갔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눈빛. 나는 누구일까요? 강지은일까요? 아니면 이지수일까요? 그날 저녁 강태식이 지은을 저녁 식사에 불렀습니다. 고급 일식당 프라이빗 룸이었어요. 둘만의 자리였습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 보이는구나. 강태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를 집어 입에 넣으면서도 그의 눈은 지은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최 부회장이 너를 만났다며. 무슨 얘기를 했지?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면 사실을 말할까요? 20년 전 사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듣기만 했습니다. 믿었나? 지은은 고개를 들어 강태식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얼음처럼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확신을 주지. 강태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지금 강지은이야. 내 딸이고 TK그룹의 후계자지. 내가 누구였든 어디서 왔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뿐이야. 하지만은 없어. 강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다은이라는 여자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 쓸데없는 과거를 파헤치지 마.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알겠나? 그건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고 경고였어요. 네, 아버지.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은은 펜던트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진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최민혁도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은, 그 여자도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펜던트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유일하게 진실인 것. 지은은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강태식의 경고를 무시하기로요. 진실이 무엇이든 그게 자신을 파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강태식의 경고가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회사 일에만 집중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다은, 교통사고, 펜던트, 그리고 자신의 흐릿한 과거. 그날 저녁 7시 지은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오늘 밤 9시 한강공원 반포 선착장.
혼자 오세요. 당신이 찾던 답이 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일까요?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는 걸요. 밤 8시 반 지은은 경호원 없이 혼자 차를 몰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11월 말의 찬바람이 강 위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선착장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여자였어요. 다은이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섰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찬바람만이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자신을 불렀냐고 물었지만 목소리를 차갑게 유지하려던 노력은 실패했어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다은은 대답 대신 천천히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벨벳 주머니였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 반으로 쪼개진 세라믹 펜던트가 나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지은의 숨이 멎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봤던 바로 그 펜던트였어요. 자신이 가진 것과 정확히 한 쌍을 이루는 반쪽. 지은이 무슨 물건이냐고 묻자 다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와 자신이 나눠 가진 거라고요. 20해 전에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라니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지만 이미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다은이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지수 언니, 자신의 언니라고요. 바로 당신이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벤치를 잡았어요. 자신은 강지은이라고 착각한 거라고 부정했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댔어요. 김수현, 이진석. 그리고 그날의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2005년 11월 23일 밤 경기도 외곽국도 빗길이었다고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날짜, 그 장소, 사흘 전 자신이 찾아갔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다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것,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언니가 끝까지 자신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지켜주겠다고 말했다는 것까지 모든 걸 쏟아냈어요. 지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비명, 불길, 깨지는 유리창 소리, 그리고 작고 떨리는 몸을 끌어안았던 감촉. 지은이 고개를 흔들며 부정했지만 기억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은이 자신의 펜던트를 지은에게 내밀며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언니 것과 맞춰보라고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목에서 펜던트를 풀었습니다. 20해 동안 단 하루도 벗지 않았던 펜던트였어요. 그녀는 두 손에 각각 펜던트를 하나씩 쥐고 천천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두 개의 조각이 닿는 순간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요.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댐이 무너졌습니다. 기억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어요. 선명하고 생생하고 잔인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빗길을 달리던 차, 엄마가 뒷좌석에서 동생 다은이와 자신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목소리, 창밖으로 보이던 불빛들, 그리고 갑자기 다가오는 트럭의 헤드라이트, 쾅! 굉음과 함께 차가 뒤집혔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어요. 엄마와 아빠의 비명과 신음이 뒤섞였습니다.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12살 지수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다은이는 울고 있었어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괜찮냐고 물으며 꽉 안아줬어요. 엄마가 간신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다은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우리 딸들을요. 지수가 엄마를 불렀지만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 힘을 다해 뒷문을 발로 차서 열어줬어요. 지수는 울고 있는 다은이를 끌어안고 차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차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쳤어요. 폭발음과 함께 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수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빗속에서 지수는 봤어요.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서는 걸요. 차에서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남자, 또 한 명은 중년의 남자였어요.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남자가 불타는 차를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물건을 보듯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조금 더 젊어 보이는 남자가 뭔가 말했습니다. 저기 아이들이 있다고요. 나이 많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속에 웅크리고 있는 두 아이를 봤어요. 그는 짧게 지시했습니다. 큰 아이만 데려오라고요. 작은 아이는 처리하라고요. 지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젊은 쪽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다은이를 뒤로 숨기며 소리쳤어요. 오지 말라고요.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지수는 있는 힘껏 다은이를 떠밀었습니다. 도망치라고 외쳤어요. 다은이는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젊은 쪽 남자가 쫓아가려 했지만 나이 많은 남자가 말렸습니다. 큰 아이만 데려가면 된다고, 시간이 없다고요. 그들은 지수를 차에 태웠습니다. 지수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차창 밖으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동생이 보였습니다. 지수가 동생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의 기억은 모두 지워졌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펜던트를 움켜쥔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다은이 지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다은을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이 다은의 언니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속삭였어요. 20회 만의 재회였습니다. 두 자매는 한강의 찬바람 속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누구였냐고요? 다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태식 회장이었다고요. 지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남자, 최민혁 부회장도 함께였다고요. 자신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증거를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확실하다고요. 그 두 사람이 부모님을 죽이고 언니를 데려간 거라고요.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 그 사람이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지수를 납치해서 기억을 지우고 강지은이라는 거짓 정체성을 심어준 거였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 TK그룹 후계자라는 지위, 강지은이라는 이름,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의 피 위에 세워진 거짓된 성이었어요.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어두운 밤하늘이었어요.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강지은이라는 이름은 그녀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부모를 잃고 동생과 헤어진 채 20회를 거짓 속에 갇혀 살았던 이지수뿐이었어요. 한강에서 돌아온 지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어둠이 서서히 밝아오는 걸 지켜봤어요.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요. 새벽 6시 지은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팬츠 슈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난 20회 동안 입었던 가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는 기분이었어요. 오전 9시 지은은 강태식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서도 없이 경호원도 없이 홀로였어요. 들어와.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강태식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위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지은을 봤습니다. 새벽부터 어디 갔다 왔나? 경호팀이 보고했더군.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가 강태식과 마주 섰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태식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엇을? 제 진짜 이름이 뭡니까? 순간 집무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태식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지은이지. 내 딸. 아니요. 지은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수입니다. 이진석 부사장님의 딸이죠. 그리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습니다. 강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만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지? 강태식이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다은이를 만났습니다. 제 동생이요. 그 계집애가 살아있었군. 강태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마치 벌레 한 마리를 발견한 것처럼 무심한 어조였어요. 지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사실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우리 부모님을 죽인 겁니까? 강태식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이제 가면이 없었어요. 차갑고 냉혹하고 인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단 한마디였습니다. 변명도 거짓말도 없었어요. 순수한 인정이었습니다. 지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책상 모서리를 잡고 서 있었어요. 강태식은 책상 서랍에서 위스키 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을 이었어요. 이진석은 멍청했어. 이상주의자였지. 회사가 무너지는데도 정도를 고집했거든. 그는 마치 오래전 일을 회상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TK그룹은 부도 직전이었어. 나한텐 해결책이 있었지. 하지만 이진석은 반대했어. 불법이라고, 양심에 어긋난다고. 강태식이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래서 제거했어. 간단했지. 사람 하나 치우면 되는 문제였어. 트럭 한 대, 빗길, 완벽한 사고. 경찰도 보험사도 의심하지 않았어. 지은은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강태식의 목소리는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물건을 처리한 것처럼요. 왜 저를 살려뒀습니까? 지은이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강태식이 지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엔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널 봤을 때 알았어. 넌 달랐어. 12살짜리 아이가 불타는 차에서 빠져나와 동생을 안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 그 눈빛, 살고자 하는 의지, 강인함.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진석은 약했어. 하지만 넌 달랐지. 너한테는 내가 필요한 게 있었어. 냉혹함, 비정함, 생존 본능, 완벽하게 통제 가능하면서도 날카로운 칼날 같은 후계자. 지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기억을 지웠어. 최민혁이 아는 의사를 동원했지. 약물과 최면, 그리고 반복적인 주입. 넌 이지수가 아니라 강지은이 됐어. 내 딸이 됐지. 왜 그렇게까지? 왜냐고? 강태식이 비웃었습니다. 넌 내 최고의 작품이야, 이지수. 아니, 강지은. 20해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완벽한 MBA, 냉정한 판단력, 흔들리지 않는 실행력. TK그룹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만들었지.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마저 섞여 있었어요. 넌 나를 원망할 자격이 없어. 내가 없었으면 넌 그냥 고아원에서 자라거나 최악의 경우 그날 밤 같이 죽었을 거야.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걸 준 거야. 권력, 부, 지위. 내가 가진 모든 것. 지은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건 인간이 아니었어요. 괴물이었습니다. 당신은 악마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악마? 아니야. 난 그저 승자일 뿐이야.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지은아.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먹이가 되지. 내 아비는 약했어. 하지만 난 강했고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야. 그가 다시 위스키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넌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이지. 과거에 얽매이지 마. 넌 강지은이야. 그걸 잊지 마. 지은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몸을 돌렸어요. 문으로 걸어가면서도 다리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나? 강태식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벽을 짚어가며 간신히 움직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지은은 무너졌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몸을 떨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고의 작품, 걸작.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사랑받은 딸이 아니라 완벽하게 조작된 기계였어요. 지은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낯선 얼굴. 이게 이지수일까요? 아니면 강지은일까요? 아니면 둘 다 아닌 그저 강태식이 만들어낸 허상일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은이었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 동생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괴물의 작품이라고 20해 동안 살인자의 딸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곳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지은은 백미러로 TK그룹 빌딩을 봤습니다.
저 안에 괴물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괴물이 만든 또 다른 괴물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강태식의 집무실을 나온 지 3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차를 몰고 서울 외곽으로 목적 없이 달렸어요.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다시 산길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지은은 한적한 야산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자 침묵이 밀려왔어요. 새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지은은 차에서 내려 공터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어요. 몇 걸음 걷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낙엽이 쌓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만 떨릴 뿐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다은이었어요.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다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언니,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다은아. 겨우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터졌어요. 꽁꽁 얼어붙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니, 위치 보내주세요. 제가 갈게요. 1시간 후 다은이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차 옆에 주저앉아 있는 지은을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언니. 다은이 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동생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어요. 20회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자매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은은 다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다은도 언니를 꼭 안은 채 함께 울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식과의 대화를 모두 털어놨어요. 그가 한 말들, 자신을 작품이라고 부른 것, 모든 걸 인정한 것까지. 다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언니의 손을 꽉 잡은 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은아. 지은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언니. 다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언니랑 저, 우리 둘이 함께라는 거요. 지은이 다은을 봤습니다. 동생의 눈엔 슬픔과 함께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부모님께 가요, 언니. 함께. 다음 날 오전 두 자매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다은이 20회 동안 홀로 지켜온 곳이었어요. 언덕 한편에 초라한 비석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진석, 김수현. 각진 글씨로 새겨진 부모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은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졌어요.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아빠, 엄마. 처음으로 제대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었어요. 정말 늦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회 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부모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야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 문을 열어준 아빠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속삭인 엄마. 다은도 옆에 무릎을 꿇고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 찾았어요. 언니 데려왔어요. 두 자매는 부모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빼앗긴 행복, 돌아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슬픔이 눈물로 쏟아졌어요.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울음이 멈췄습니다. 지은이 먼저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은아. 네, 언니. 이제 그만 울자.
지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우리 눈물은 너무 비싸. 저 괴물들한테 흘리기엔. 다은이 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언니의 얼굴엔 슬픔 대신 무언가 다른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복수할 거야, 다은아. 강태식과 최민혁. 저 두 괴물을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지은이 비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엄마. 약속할게요. 반드시 정의를 세울게요. 저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 값을 치르게 만들 거예요. 다은도 일어나 언니 옆에 섰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언니. 이미 준비해 왔어요. 묘지를 나와 두 사람은 다은의 작은 원룸으로 갔습니다. 마포구의 낡은 빌라 옥탑방이었어요. 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침대 밑에서 큰 박스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야? 20해 동안 모은 거예요. 다은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일 목격자 명단, 트럭 기사의 가족 인터뷰 기록, 경찰 조서의 이상한 점들을 정리한 노트, 최민혁과 연결된 청부업자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이 사람들 대부분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돈을 받았거나 협박을 당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할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만 있으면요. 지은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놀라웠어요. 29살 꽃집 주인이 이 모든 걸 혼자 모았다는 게 대단해, 다은아. 언니만큼은 아니에요. 다은이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는 안에 있잖아요. TK그룹 내부에. 저한텐 없는 게 언니한텐 있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20해 동안 강태식의 후계자로 훈련받았어요. TK그룹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자금의 흐름, 불법 거래의 증거, 강태식과 최민혁의 약점들, 내부와 외부. 지은이 말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증거를 모으고 난 안에서 무너뜨리는 거야. 두 자매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강태식과 최민혁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을 벌리면 됐어요. 최민혁 부회장은 야심이 많아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강태식이 늙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언젠가 자기가 TK를 차지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럼 그 야심을 이용하는 거네요. 맞아. 강태식한테는 최민혁이 배신할 거라는 증거를 흘리고 최민혁한테는 강태식이 자기를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를 줘. 서로 물어뜯게 만드는 거야.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강태식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이제 그에게 되돌려줄 차례였어요. 새벽 5시 계획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네, 언니. 무서워? 다은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언니가 있으니까요. 지은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거야. 하지만 내가 있어서 일어설 수 있어.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그날부터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다시 TK그룹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흠없는 메이크업, 차갑고 단정한 슈트 차림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략 기획실로 올라가며 지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 강태식의 충직한 딸, TK그룹의 냉혹한 후계자. 그 가면을 다시 써야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은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어요.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 박수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지은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오전 회의 셋, 점심 약속, 오후 실사 보고. 빈틈없는 하루였어요. 회장님께서 오후 4시에 뵙자고 하셨습니다.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시켰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11시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였습니다. 지은은 강태식의 비서실 앞을 지나 회장실 쪽 복도로 향했어요.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이 건물에서 자란 게 헛되지 않았어요. 회장실 옆 자료 보관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문 인식이었지만 후계자인 자신의 지문도 등록되어 있었어요.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다은이 구해준 거였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비자금 거래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번호, 정관계 로비 리스트.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서류 한 장 한 장이 강태식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30분 후 지은은 모든 촬영을 마치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파일을 암호화된 이메일로 다은에게 전송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첫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TK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구체적인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까지 공개했어요. 정확히 지은이 어젯밤 촬영한 자료였습니다. TK그룹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만 10%가 떨어졌어요. 지은은 긴급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직원 둘이 복사실 근처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야? 주가 보셨어요? 아, 진짜. 우리 집 대출 아직도 20년 남았는데. 불안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지은은 무표정하게 그들을 지나쳤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표정에 내비칠 순 없었습니다. 회의실엔 강태식과 최민혁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검찰도 움직일 겁니다. 강태식이 딱 잘랐습니다. 검찰 따위는 내가 상대한다. 문제는 안에 쥐가 있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가 센 겁니까? 내부 정보입니다. 외부에선 절대 알 수 없는 자료예요. 최민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회의실을 훑었어요. 지은은 침착하게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단 언론 대응부터 하겠습니다. 법무팀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준비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완벽한 후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강태식이 지은을 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뢰였습니다. 지은이 내가 수습해라. 정권을 준다. 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지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책상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을 냈어요. 일주일 후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어요. 최민혁 부회장이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를 미리 매입한 정황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엔 최민혁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은은 강태식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실에선 최민혁과 강태식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은이 들어서자 두 사람이 대화를 멈췄습니다. 강태식이 손짓으로 지은을 불렀어요. 자네도 들게. 최 부회장 라인에서 정보가 센 것 같네. 최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2번 연속 내부 정보가 새는데? 지은은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부회장님 비서실에서 최근 퇴사자가 셋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수상합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지은이 조작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최민혁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저도 몰랐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지 않나? 강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최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최민혁이 지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집무실이었어요. 지은 실장. 최민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상하지 않나? 정보가 계속 새는 게. 그러게요. 지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심하시는 것 같던데요. 최민혁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강 회장님이 날 제거하려는 건 아닐까? 지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생각해보게. 20년 넘게 함께 일했어. 하지만 회장님은 날 절대 완전히 믿지 않았지. 늘 경계했어. 최민혁이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자네도 조심하게. 강 회장님은 누구도 믿지 않아. 심지어 자네도. 지은은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다은과 만났습니다. 한강변의 한적한 카페였어요. 잘 되고 있어, 다은아.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태식은 최민혁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최민혁은 강태식을 경계하고 있어.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단계 준비됐어요. 언론사 3곳에 추가 자료 넘길 거예요. 좋아. 하지만 조심해야 돼. 너무 빨리 몰아붙이면 의심받을 수 있어. 알아요, 언니. 두 자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어요. 언니, 무섭지 않아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지은이 동생을 봤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무서워. 매일 밤 악몽을 꿔. 들킬까봐. 그럼.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지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무서움보다 분노가 더 커. 다은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언니. 곧 끝나요. 그래. 그 다음엔 우리도 딴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자. 한 달이 흘렀습니다. TK그룹의 주가는 30% 넘게 떨어졌어요. 언론은 연일 비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강태식과 최민혁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은 여전히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낮엔 강태식의 충직한 딸로, 밤엔 복수자로.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균열을 벌려 무너뜨릴 차례였어요. 2달째 접어들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지은은 회사를 나서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후였어요. 차에 시동을 걸려는 순간 옆차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최민혁이었어요. 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 실장, 잠깐 얘기 좀 하지. 최민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은은 침착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차 안에서 얘기하지. 최민혁이 자신의 차 뒷좌석을 가리켰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지은은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최민혁이 서류 봉투를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이 봉투를 열자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자료 보관실에 들어가는 지은의 모습, 다은과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 부모님 묘소 앞에 무릎 꿇은 모습, 모든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민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지은을 완전히 믿지만 자신은 처음부터 의심했다고요. 너무 완벽했다고요. 지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연기를 그만하라고, 이지수 양이라고 그가 불렀습니다. 동생 이다은도 찾아냈다고 했어요. 꽃집하는 20해 동안 부모 복수를 준비한 아이라고요.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은이는 관계없다고 말했지만 최민혁은 비웃었어요. 둘이 짜고 정보를 흘렸다고 자신의 라인을 의심받게 만들고 강태식과 자신을 갈라놓으려 했다고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완전히 들켰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최민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자료 보관실 출입 기록 조작은 완벽했지만 건물 외부 CCTV를 생각 못했다고요. 그날 밤 회사를 나간 시각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강태식에게 말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최민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건 지은에게 달렸다고요. 자신과 손잡자고요. 강태식을 무너뜨리는 건 목표가 같지 않냐고요. 지은이 최민혁을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도 공범 아니었냐고 물었습니다. 부모님을 죽인 거라고요. 최민혁이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맞다고요. 자신도 공범이라고요. 하지만 실행범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강태식이 지시했고 자신은 따랐을 뿐이라고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뭘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최민혁이 말했어요. 간단하다고요. 강태식의 결정적 증거를 넘기라고요. 비자금 실물 증거든 살인 교사 녹취든 뭐든 그걸 이용해서 강태식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빠져나가겠다는 거였어요. 살아남아야 한다고 가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하라고요. 차에서 내린 지은은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의 차에 겨우 올라타 핸들을 꽉 잡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즉시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집이라는 대답에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문 잠그고 누가 와도 열지 말라고요. 들켰다고 최민혁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1시간 후 지은은 다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자매는 마주 앉았어요. 지은이 최민혁과의 대화를 모두 얘기했습니다.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지은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최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증인이라고요. 진짜 증인이요. 다은이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영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 밤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 주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두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걸 봤다고요. 하지만 겁이 나서 경찰한테 말 안 했다고 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다은이 대답했습니다. 은퇴해서 시골에 계신다고요. 1년 전에 찾아뵀는데 언젠가 양심의 짐을 덜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당장 가보자고 말했어요. 다음 날 새벽 두 자매는 강원도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김영수 씨는 조용한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그는 두 자매를 보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 줄 알았다고 했어요. 거실로 안내받아 앉았습니다. 김영수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20해 동안 악몽을 꿨다고요. 그날 밤 자신이 경찰한테 말했더라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확히 뭘 보셨냐고요?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다고요. 번호판도 기억한다고 적어뒀다고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시각, 그리고 차량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차에서 두 남자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나이 들어 보였고, 한 명은 좀 젊었다고요. 불타는 차를 그냥 무표정하게 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어린 여자애 둘을 봤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차에 태우고 한 명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요. 김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냐고요. 김영수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섭다고 했습니다. 솔직히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요. 다은이 김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켜드리겠다고요. 아저씨도 피해자라고 20해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셨잖냐고 말했어요. 김영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지은은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김영수가 현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마른 노인의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지은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다은이 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였거든요. 지은과 다은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오진우였어요. 다은이 사전에 접촉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이 USB와 녹취 파일을 건넸습니다. 오진우가 자료들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하다고, 이제 해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주주총회 전날이라고요. 그날 터뜨리겠다고요.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은은 홀로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때는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세계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차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끝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은 최민혁에게 연락했어요. 만나고 싶다고요. 같은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이 봉투를 건넸어요. 안엔 가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민혁이 서류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민혁이 뒤에서 뭔가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복수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TK그룹 정기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들었어요.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비리 의혹으로 이번 총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지은은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정장 차림이었어요. 검은색만 입던 그녀가 흰색을 선택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색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0회의 거짓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오전 10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식이 단상에 올랐어요. 70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실적 보고를 시작했어요. 올해 TK그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중석엔 주주들이 가득했습니다. 일부는 박수를 쳤지만 많은 이들이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최민혁도 단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강태식의 발표가 끝나갈 무렵 지은이 무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은이 회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강태식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은을 봤습니다. 지금이냐고, 왜 갑자기냐고 물었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다고요. 강태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물러섰습니다. 지은을 믿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후계자니까요. 지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TK그룹 전략기획실장 강지은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강지은이었다고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짜 이름은 이지수라고 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이진석 부사장의 딸이라고요.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20년 전 그날의 사고가 계획된 살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무대 뒤쪽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20년 전 사고 현장 사진, 불타는 차, 경찰 조서,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청중석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기 계신 강태식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고요. 회사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스크린에 다음 자료가 떴습니다. 비자금 거래 내역, 해외 계좌 명세서, 정관계 로비 문건들, 모두 강태식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어요. 강태식이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은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경찰들이 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도 함께였어요. 수사관이 강태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살인 교사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말했어요. 강태식이 저항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지은이 감히 자신을 배신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강태식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은 당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이진석과 김수연의 딸 이지수라고 말했습니다. 강태식의 몸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수사관이 최민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공범으로 긴급 체포한다고 말했어요. 최민혁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건넨 가짜 서류를 믿고 방심했던 거였어요. 최민혁이 끌려가며 지은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묘한 인정이 섞여 있었어요. 지은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홀 안은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난리를 쳤어요. 주주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어요.
지은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말했어요. 오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요. 20년 동안 거짓 속에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TK그룹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워진 왕국이며 그 왕국은 오늘 무너졌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TK그룹의 불법 자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될 거라고요. 이것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청중석 한편에서 다은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도 동생을 봤습니다. 두 자매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지은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끝까지 걸었습니다. 다은이 달려와 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자매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변호사 오진우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어요. 잘하셨다고, 정말 잘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홀 밖에서 강태식과 최민혁이 경찰차에 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았던 두 남자가 이제는 수갑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고 잃어버린 시간도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다은이 언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자매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차가운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차에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멀리서 부모님이 계신 묘소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빠, 엄마, 해냈다고요. 약속 지켰다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서울 외곽 작은 마을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지은과 다은이 함께 걷고 있었어요. 두 자매는 이제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법정 증언은 석 달 전에 모두 끝났습니다. 강태식과 최민혁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TK그룹의 불법 자산은 모두 환수되어 피해자 구제기금과 사회복지재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강지은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본명을 되찾았어요. 이지수, 20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옛집은 이미 헐려 없어졌지만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아담한 2층 집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엔 다은이 심은 꽃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지수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줬습니다. 장미, 백합, 코스모스.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들이었어요. 물을 주며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요. 다은은 마을 어귀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옹기한 조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서울에서 하던 가게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결혼식 꽃다발, 생일 축하 꽃바구니, 장례식 화환. 다은은 정성껏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다은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평생 회사 서류만 다뤘던 손이었거든요. 하지만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꽃을 다듬고 리본을 묶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들이 낯설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두 자매는 부모님 묘소로 향했어요.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묘소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찾아와 돌보고 있었거든요. 새 비석도 세웠어요. 대리석으로 만든 단정한 비석이었습니다. 지수와 다은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져온 꽃을 놓았어요. 하얀 백합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지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은이랑 저,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도자기 펜던트였어요. 예전에 반으로 쪼개졌던 그 펜던트를 새로 만든 거였습니다. 이번엔 하나로요. 완전한 하나로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 기억나요? 저희가 부수고 반씩 나눠 가졌었잖아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요. 저희도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요. 지수가 펜던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펜던트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두 자매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가 운전을 했습니다. 다은이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언니, 응? 행복해요? 지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20해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거든요. 응, 행복해. 지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일주일 후 지수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회복지법인이었어요. TK 피해자구제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TK그룹의 불법 자산으로 만든 재단이었어요. 재단 이사장이 지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60대 중반의 인자한 얼굴이었어요. 이지수 씨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논의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재단에서 매년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요. 이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이진석, 김수연 기념 장학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재단을 나서며 지수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예전엔 자신의 세계였던 도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여름이 왔습니다. 꽃집 앞 작은 평상에 지수와 다은이 앉아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이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손주 돌잔치에 쓸 꽃다발을 주문하러 온 거였습니다. 얼마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10,000원이면 돼요. 다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밖에 안 받아? 너무 싼 거 아니가? 괜찮아요. 좋은 일에 쓰이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돌아갔습니다. 지수와 다은은 다시 평상에 앉았어요. 언니, 우리 이렇게 살면 될까? 다은이 물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평범하게요. 조용하게요. 지수가 다은을 봤습니다. 동생의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평범하게 사는 거.
두 사람은 조용히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악몽이 아니었어요. 꿈속에서 지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와 다은이가 함께 있었어요. 네 가족이 손을 잡고 놀이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어요. 아빠가 지수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은이가 솜사탕을 들고 깔깔거렸어요.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지수는 미소를 띤 채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옹기한 조각꽃집은 마을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지수와 다은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두 자매는 다시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손님이 함께였어요. 변호사 오진우와 증인 김영수 씨였습니다. 네 사람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무에 전 그날을 증언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조금이나마 마음의 빚을 갚았다고요. 지수가 김영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저희가 정의를 세울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오진우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소를 나서며 지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모님이 평화롭게 잠들어 계신 곳이었어요. 이제 정말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복수도 끝났고 딸들도 행복하니까요. 그날 저녁 꽃집 앞 평상에서 지수와 다은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다은이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새로 만든 완전한 펜던트였어요. 언니도 하나 만들까요? 똑같은 거로요. 아니.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혼자 차고 있어. 그게 우리 둘을 이어주는 거니까.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어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20해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다고요. 거짓된 이름을 벗어던지고 진짜 자신으로 돌아왔다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진짜로 사는 거예요. 이지수로, 다은의 언니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다음에도 인생 사연아가 당신 곁으로 찾아갈게요. 잊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다면 따뜻한 댓글과 지인과의 공유로 함께 나눠주세요. 긴 시간을 버텨온 당신의 삶도 이곳에서 자주 함께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 사연아였습니다.